네, 안녕하세요. 알고 살자 유튜브 채널과 다준다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 좌담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윤범기 다준다연구소 이사장입니다. 비밀 이사장 아시죠? 자, 요즘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3대 개혁 중에 하나의 의제로 처명을 하면서 또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도 조기에 발표를 하고 어쨌든 이 개혁을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또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오늘 긴급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대용 소장님과 김형모 비서관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대용 소장님께 간단히 여쭙고 싶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연금제도 개혁을 지금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왜 개혁이 이렇게 절박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정대영입니다. 성형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연금제도는 사실 복지제도의 근간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국민의 미래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걸 없애고 그리고 내가 노후를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것으로서 어떤 경제 국민제 기본 수단인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다 알다시피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또 연금 종류별로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도 별로 없고 또 하나는 형평성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는 이미 늦었다, 골든타임이 지났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 속담에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때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이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 연금이라는 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혜택을 준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는 우리 경제가 고속성장, 고소득 성장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막 늘어난 시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도 저성장으로 넘어가고 인구는 줄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입 시기와 지금 시기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걸 지속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는 큰 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게 그 연금을 이렇게 좀 고도 성장기에 연금 제도를 만들고 그때 가입한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제 그런 혜택을 보면 혜택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일종의 횡재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고성장 시대의 기준에 맞춰서 연금을 좀 받고 저성장 시대 그걸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 부담은 누구한테 갈까요? 젊은 세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그간 연금 개혁 얘기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나왔는데 대부분 정권을 보면 안 하거나 땜빵, 그냥 임시 방편만 조금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일부만 살짝 지금 지나보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의미가 없는 그런 거고 또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는데도 그것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안 했죠. 안 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몇 가지 안을 넣어서 국회에 주고 골라라고 국회의원들 안 골라고 그랬으니까 안 한 거죠.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할지 안 할지 봐야죠. 네? 하여튼 늦었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동산하고 연금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의 주요 원인인데요. 특히 조금 젊은 세대로서 어떤가요? 김형모 작가님. 김형모 작가님은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도발적인 제목이 책도내셨는데 이 젊은 세대로서 지금 연금 개혁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젊은 세대라고 하니까 되게 민망합니다. 저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네. 저기 인구 구조 보니까 제 나이가 이제 중위 연령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서른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그 노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나온 게 둘 다 94년인데 그 시와 노래가 나온 게 그때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28세 후반이었어요. 만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45세를 넘어갔으니까 45, 46세니까 정말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저는 특히나 젊은 세대가 그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제일 큰 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우리는 손해 본다 이 억울함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뭐 다들 아실 테고 지금 어쨌든 재정 계산이나 이런 게 발표되면 당장 2040년부터 적자고 2055년에 소진이 된대요. 2040년이 뭐 지금 많이 안 남았죠? 예. 16년, 17년. 예, 정말 얼마 안 남은 겁니다. 20살 입장에서는 37이면 이제 그 적자죠. 더군다나 요즘 젊은 세대들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그 소진이 문제가 아니라 적자로 전환된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자산들을 팔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것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든 바뀌니까 개혁이 되겠지만 이대로는 안 가겠지만 그냥 지금대로 흘러간다면 사실 2040년 적자 전환이 되는 순간 소진은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불안감 그리고 나는 손해본다. 우리 윗세대는 어쨌든 지금 인구 구조를 보세요. 지금 69년, 70년, 71년 이때 지금 중장년층들은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시던 분이고 지금의 90년대는 지금 이제 한 20살 된 2004년생은 40만 명대가 태어났고 2020년 이후에는 지금 20만 명대가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한 분을 모시더라도 형제가 5, 6인 경우와 나 혼자 모셔야 된다는 경우와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요. 집안에서도. 근데 이제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그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우리는 정말 손해본다. 우리는 n분의 1이 아니라 내가 몰빵을 해야 된다. 이런 걱정들이 더 크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인구 구조 변화나 뭐 고령화 문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60년대생들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있을 때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개혁을 좀 했었어야 돼요. 보험료를 좀 올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라간 보험료를 좀 오랜 시간 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연금개혁을 안 했죠. 예,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다 보니까 점점 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젊은 층의 부담감은 더더욱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재정계산 나오고 했는데 아직 뭐 시산 결과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조만간 이제 확정 결과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논의도 할 텐데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건강진단 결과거든요. 지금 네가 이런 생활 형태로 살면 맨날 술 먹고 맨날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살면 너 2040년부터 병상에 누워있고 2055년이면 하늘나라 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몸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술 매일 먹던 거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담배도 끊고 헬스장도 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좀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연금 하면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또 무슨 공무원연금 뭐 연금이 많은데 이제 한국의 연금제도라는 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정대영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좀 짚어주시죠. 예, 한국의 이제 공적 연금, 정부가 이제 개입이 해서 하는 연금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초연금이 있고 첫째, 두 번째는 국민연금, 대부분 국민이 들어간 국민연금이 있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뭐 군인연금 같은 특수직 연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서로 관계가 별로 없어요. 따로따로 그때그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연금에 따라서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마 연금처럼 불평등한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나씩 짚어볼게요. 기초연금은 뭐 우리가 65세 이상에 대해서 한 30만 원, 금년에 올라서 한 3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물가 올라서. 이래서 이제 65년 받는데 한 65세 이상의 한 70%, 75%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국민연금을 조금 받거나 그 다음에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을 하는데 이게 선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받을 수 있고 또 뭐 잘 어떻게 이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서류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절차도 복잡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실제 받아야 될 사람보다 받지
안 받아도 될 사람도 받고 받아야 될 사람 못 받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또 금액도 많지 않은 데다가 또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 대다수가 들고 한 2천만 명 이상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세 이상 중에서는 뭐 거의 한 50% 이상 가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름은 국민연금인데 실제 이제 수혜자 뭐 한 63세 이후부터 수혜를 한다고 치면 이 63세 인구의 한 40% 정도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도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도 부르기는 좀 국민 전체가 하고는 관계거리가 멀고 또 평균 금액이 현재 한 58만 원입니다. 수혜자의 평균 금액이. 그러니까 기초연금보다 조금 많아요.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생계비의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40%만 수혜를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도 많고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에 이제 이 공적연금 중에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지구체국연금 네 가지가 있는데 조금씩 다르지만 혜택이 많은 것은 같다. 과도한 혜택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에도 과도합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어떤 부담 능력에 비해서 과도하고 또 자기가 기여한 부분에 비해서도 과도합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내부적으로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과 소득이 많은 사람 간의 그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게 구성되어 있지만은 공무원연금은 이제 더하다. 그리고 이미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재정이 다 바닥이 나서 정부 지원으로 유지되는 거고 사학연금도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이 연금들이 얼마 받고 얼마큼 혜택을 받는 이런 것들도 제대로 공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간접적으로 개인적인 레벨에서 받으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만 받아서도 사학연금만 받아서도 중산층 이상의 생활, 뭐 골프도 칠 수 있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는 이렇게는 생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금이라는 게 뭔가? 연금이라는 것은 최저 생활, 어떤 어느 정도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건데 이걸 넘어서는 것까지 해주는 게 맞는 건가? 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또 여기에서는 연금 불평등 문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것을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개혁할까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작가님, 그러면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인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만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반토막 났다고 했죠. 예. 근데 이게 좀 사실을 좀 호도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하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지금 저 그림표 1을 보시면 이게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그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하면서 이제 연금이 개혁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고 이제 발표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2016년에 임용하고 30년 재직하면 134만 원 받는다.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렇게 믿죠. 예. 근데 또 제가 또 그 당시 좀 지나서 2020년 표 2를 보시면 이제 여전히 내는 돈에 비해서 받는 돈, 이걸 순혜택이라고 하는데 순혜택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예, 국민연금이랑 공무원연금 가입자 간의 차이가 2억 6,375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근데 이거는 이제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연금이라는 것은 공적연금은 받은 이후에도 계속 물가만큼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차이는 2억 6천이 아니라 훨씬 더 되겠죠. 예, 다시 이제 그림은 지워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이 달랐어요. 국민연금은 직장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정주부, 학생, 자영업자, 실업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를 올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부담이 크고 지금도 사회보험료 중에서 9%가 제일 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갔고요.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소득 대체율은 지키면서 보험료를 높이는. 왜냐하면 지불 능력이 있으니까. 예, 가입자들이 지불 능력이 있고 국가는 지불 능력이 확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득 대체율을 이런 방향에 큰 차이가 있었고 단적으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그때 2008년부터 깎기 시작했거든요. 2028년까지 60에서 40으로
20년간 그러니까 60 대비 40이니까 33%를 20년 동안 삭감을 한 거고 공무원 연금은 2035년까지 지급률 1.7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1.9에서 1.7로 깎이니까 10.5%가 깎이는 겁니다. 지급률로 봐서는. 그러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방향의 차이 때문에 좀 더 체감에서는 더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사람들이 제일 이게 중요한데 좀 간과하시더라고요. 2016년 이후에 공무원 연금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소득재 분배 기능의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 월급이 딱 반영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금 개혁되니까 특히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이 혹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소득재 분배 기능을 도입했어요. 국민연금에도 A값이라고 가입자 평균 소득을 50%를 반영합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은 아까 제가 지급률 1.7이 완성된다고 그랬죠. 1.7의 개념은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면 17,000원, 1.7%가 17,000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매년 쌓이는 겁니다. 그게 지급률 1.7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1.7의 1%가 전체 평균 소득, 0.7이 나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평균 금액이 이 1위에 반영되는 평균 금액이 되게 차이가 커요. 참고로 2022년도 공무원 전체 평균 월급액이 539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은 작년에 268만 원이에요.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에서 평균 성적을 내는데 내가 80점이야. 근데 50점인 친구랑 평균을 내는 것과 100점인 친구랑 평균을 내면 얼마나 차이가 커요, 반평균은. 지금 연금제도가 그래요. 공무원 연금은 물론 지급률이 많이 뭐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어쨌든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대신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감으로써 뭐 구급 출신, 특히나 구급에서 쭉 승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손해 보는 게 없죠. 연금액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디테일이 신기했던 게 공무원 연금은 또 이 30년만 소득 재분배가 반영돼요. 내가 20살에 공무원이 됐어요. 요즘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바로 되잖아요. 60까지 해요. 40년 하면 30년 동안 소득 재분배 기능이 발휘돼. 그래서 적용돼. 근데 나머지 10년은 자기 월급만 반영돼요. 그 얘기가 뭐예요? 공무원들 30년 지나면 호봉제 특성상 월급이 상당히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대 때는. 그때는 자기 월급만 또 딱 반영을 해줍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커요. 근데 2016년 그때 인사혁신처에서 너무 세게 얘기를 해서 다들 좀 너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직 뭐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다들 나이 들어서 받는다고 하지만 아직 1996년도 이전 입직자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국민연금은 내가 언제 연금을 가입했던 간에 출생연도로 그 개시 연령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1969년생부터는 무조건 65세에 받는 건데 공무원 연금은 퇴직 연도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 퇴직했으면 60세부터 받고 뭐 3년인가 4년까지 하면 61세부터 받고 뭐 이런 식으로 2021년에 60세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33년 이후에 퇴직하면 65세가 되는데 그래서 뭐 제 또래인 분들이라도 한 공무원 생활 20년 정도 하신 분들 뭐 한 21년에 12월 말일자로 퇴직하신 분들은 동년배인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5년을 빨리 받습니다. 만약에 1년에 3천만 원만 받아도 5년이면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 말고 1996년 이전 특례 적용을 받는 분들이 2019년 말 기준으로 재직자가 30만 명이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30만 명이 한 3천만 원씩만 5년 일찍 받으면 돈이 몇 조예요? 45조. 예. 그러니까 연금을 빨리 받는 게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국민연금처럼 그냥 태어나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숨겨놨어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로.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들이 나름 그런 걸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공무원연금도 군인연금 앞에서는 뭐 군인연금은 여전히 19년 6개월 딱 재직을 하면 내가 20살에 부사관 인간을 했어요. 그럼 40에 딱 끝나면 바로 그때부터 그 공무원연금 나옵니다. 군인연금이 나오죠. 예, 그렇죠. 40살부터 쭉 나오는 거죠. 직장생활에도 나오고 물론 직장생활하면 좀 깎이긴 하는데 최대 절반까지. 그거 절반 깎이려면 연봉이 1억 몇천 원 돼야 되니까 그럴 일은 잘 없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 제도가 무엇인가? 연금은 노령,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은퇴했을 때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지금의 특수지원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젊을 때부터 주는 거, 일찍 주는 거.
사학연금도 지금 학교가 만약에 폐교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얼마나 그 지방대학들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교직원 내보내면 사학연금이 나와요. 10년 이상 재직했으면 나이가 젊어도. 그게 그나마 하도 그게 문제가 많으니까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즉시 나오다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제는 퇴직 후 1년. 네, 그 정도 바뀌었어요. 이제 뭐 내후년인가부터는 또 퇴직 후 2년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인 건 어쨌든 그 나이 들어서 받는 게 아니라 뭐 젊을 때 받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네, 이런 문제를 좀 빨리 좀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많이 남아있다. 개혁을 했다고 해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하니 많이 하면서 이제 요즘 좀 이제 그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연금 개혁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도 우리 김 작가님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결정된 건 특별히 없습니다. 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모든 언론에서 나오는 건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이제 막 흘러나오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뭐 키워서 나오고 하니까 그걸로 이제 나오는 거지, 무슨 정부 차원의 안이 있다거나 국회 차원에서 뭐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프로세스 상에는 3월 중에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고 단일안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내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자문위에서도 뭐 그 합의안을 전문가들끼리 합의를 한다는 게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과 보고서 형태로 좀 제출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되면 또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국회 연금특위의 구성원들은 또 의원님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자문위에 계신 분들보다 전문적이지는 않으시니까 좀 너무 또 정치적으로 논쟁만 하다가 또 계속 길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정부에서도 구조개혁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사실 지금 민간자문위원회에 뭐 구조개혁이나 타연금과의 이런 형평성 해결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이 구조개혁 뭐 다른 뭐 공무원이나 군인연금까지 이제 고려해서 또 뭐 좀 안 좀 내시오 그러면 또 이제 던지겠죠. 그럼 또 논의해가지고 다시 오고 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연금개혁이 되게 어렵고 힘든 문제라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초당적인 합의 선언도 좀 하고 이 정도는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정치적 결단은커녕 뭐 죽어도 야당 대표는 안 만나죠. 아예 뭐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가문에 넣을까? 일단 잡아놓아야 돼. 이런 상황이니까 무슨 협의를 하겠습니까? 연금개혁 리더십 일단 실종이 됐고, 그리고 저기 그 뭐 원래 대선 때 공약은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뭐 특별위원회 이런 식이었어요. 원래 대통령 직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행정부에서 좀 리더십을 발휘하고 먼저 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부터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했다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미심쩍고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이번에 안 하면 정말 큰일인데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원래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국회 소속으로 띄웠다는. 네, 그렇죠. 대선 때 많이 얘기됐던 거. 그것부터가 일단 대선 공약 위반이고 뭘 위반이라고 하려는 하기에는 진정성이 네. 있는가 의심하게 된다는 네. 거죠. 정 소장님, 추가로 좀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바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이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얘기해 주시죠. 연금 개혁은 어렵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뭐 나오는 걸 보면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서 나오는 걸 보면은 국민연금만 일단 개혁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만 조금 더 내거나 또는 좀 더 늦게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재정 안정 정도. 그러면 이걸 보통 개수 조정 뭐 또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공무원연금도 문제가 크고 기초연금도 부족하고 국민연금 부실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혁이 어려울수록 더 원칙, 더 바람직한 방향 그걸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이 어렵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것을 통합해서 어떤 우리 국민 경제에 필요한 젊은 세대들이 신뢰를 할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연금 체계를 만드는 거. 이걸 만들어서 시행을 못 하더라도 어떤 그림이라도 한번
제도를 그려놓고 보자. 요즘 현재까지 개인들 차원에서는 그런 게 조금씩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 국가 차원에서는 이러한 그림조차 그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땜방이나 단편적인 개혁만 했는데 이거 갖고는 문제 해결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새 연금을 개혁해서 뭐 기초연금은 그냥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기초연금은 사람이 생존을 위한 연금을 주는 거다. 몇 세 이후부터. 그러면은 이게 얼마 정도를 줘야 되느냐. 이것은 뭐 생존이니까 모든 국민이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한테 뭐 재정으로 정부에서 얼마를 주겠다. 뭐 40이 됐건 50이 됐건. 이런 식으로 좀 여기 디자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계의 이제 공적연금은 이걸 받아서 생존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주겠다. 여기는 뭐 공무원,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해야 되겠죠. 통합을 해서 어떤 제도로 가겠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정부가 이렇게 지급 보증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그게 없습니다. 물론 뭐 때가 가면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 생각이지만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정부 지급 보증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기초연금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보완연금 제도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보다 좀 높은 수준의 생활, 뭐 아까 말한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연금은 한 공적연금 정도로 만들어서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하되 개인이 부담을 많이 하는 형식으로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연금을 3단계 또는 4단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까지는 정부가 확실히 지급 보증을 하고 어디는 좀 이렇게 개인의 기여가 많이 가는 형식으로 연금 제도를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전부 다 구상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번 정부에서 실행을 못해도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놔보자. 이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연금 개혁을 하더라도 과거 연금 개혁이 노무현 정부 때 잠깐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소급 입법이 안 됩니다. 기득 이미 낸 사람, 그죠? 사람들은 다 옛날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금을 받거나 곧 받을 사람들한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층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일단 만들어 놓고 더 많은 토의를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끌고 가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작가님, 그럼 이 3대 공적연금 통합, 이 통합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뭐 예전에 제가 책 쓴 게 사실 그 통합 방안을 쓴 거였는데 누가 전문가.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제도 통합도 좋지만 사실은 불합리한 그 특혜만 바로잡아도 큰 전진이라고 사실 보긴 해요. 근데 제도 통합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사실 연금을 통합을 하게 되면 설사 이제 재정이 아니라 제도 통합을 하더라도 처음에 부담이 큽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크고 나중에 갈수록 이제 부담이 적어지는. 근데 지금 만약에 안 맞고 나중에 맞으면 회초리 맞고 몽둥이 맞게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제도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명백한 특혜나 이런 걸 바로 잡든지 이 둘 중엔 해야 되고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일단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 수입의 감소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18%를 내거든요. 지금 기여금이랑 부담금 합쳐서. 근데 그거를 국민연금처럼 9%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수입마저 줄면 그렇다고 기존에 받던 분들 돈을 반토막 낼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줘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서 제도에 이제 통합이 어려운 건데 사실 이건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NDB, 뭐 NDC 해가지고 그 명목 확정 급여 해가지고 실제로는 내 퇴직연금이 기존의 수급자한테 쓰여요. 어차피 정부가 사용자라면 월급의 8.33%를 퇴직급여로 적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으로.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그거를 어디 보험사나 그 금융사에 이제 그 적립을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내가 봤을 때는 내 금액이 쌓여 있는데 그 금액을 실제로는 현재의 수급자에게 사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방식의 그
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의 수급자들 문제도 해결하면서 제도를 통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이 한마디로 허위 계좌 아니냐? 근데 사실 저도 공무원 연금 가입자인데 내 연금 조회하기 들어가면 막 돈이 쌓여 있어요. 나 얼마 받을 거고 내 돈 얼마 쌓여 있고. 근데 그거 다 아니거든요. 사실 그 돈 지금 수급자한테 다 쓰이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 또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연금을 통합하게 되면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퇴직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우리 공무원 연금 같은 특수직용 연금은 고용보험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예. 아까 얘기했죠.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젊을 때부터 받고 공무원 연금도 똑같이 그게 있어요. 있는데 단지 공무원은 잘릴 일이 없을 뿐이에요. 학교 폐교한다고 사립학교처럼 교사가 잘리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단지 적용이 안 될 뿐이지 다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한 6년 전 자료이긴 한번 산정을 해봤는데 공무원이 똑같이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면 고용보험료 수입이 한 1조 8천억이 듭니다. 예, 상당히 큰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이 또 안정되는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공무원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동일하게 연금 내고 퇴직연금 보장받고 고용보험 보장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큰 개혁이다 보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일찍 받는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숨겨진 특혜들 문제 해결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입자 평균 소득 반영하는 그 금액을 공무원과 국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마디로 공무원과 국민을 다 섞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그거를 재분배 값으로 쓰게 된다면 사실 연금 통합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봐요. 참고로 표 3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금 사실 민간자문위에서도 가장 치열한 논쟁이 보험료를 올리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느냐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올리느냐 이게 제일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선 공약이 소득대체율 50%였고 지금은 50%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계속 올리자는 얘기들을 꾸준히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보다 국민연금의 A값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 효과적이냐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거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오르겠죠, 당연히. 똑같이 10%면 예를 들어. 근데 A값이 오른다는 것은 정액으로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인상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이 만약에 제도를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재분배 값이나 이런 걸 동일하게 한다거나 하면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도 올바른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A값 정의를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예,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평균 소득. 아까 제가 앞에서 작년에 얼마라고 그랬죠? 공무원은 500만 원, 268만 원이었고 공무원은 539만 원이 기준소득월의 평균액이었고. 그걸 갖고 뭘 한다는 거죠? 그 A값을 갖고? 그러니까 꼭 연금제도를 똑같이 동일하게 통일하지 않더라도 지금 어차피 공무원이나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소득 재분배값이 들어가요. 평균소득이. 근데 그 평균소득 반영되는 평균소득의 차이가 워낙 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쪽은 500 얼마고 한쪽은 200 얼마고 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모두 이런 특수직연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혁 효과가 있게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도 이익이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이 평균값을 높여가지고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특히나 저소득 가입자들한테는 더욱 유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소장님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내가 좀 잠깐 질문 비슷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A값을 통합하면은 공무원 연금은 혜택이 너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반발이 더 클 것 같은 통합보다 일반적인 통합보다 그럴 수 현재로서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너무 높아져서 또 재정이 더 빨리 후진될 것 같고 국민연금이 너무 높아지지는 않는 게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그렇게 뭐 많지 않으니까 공무원 그렇죠. 갈자가. 그러니까 합하면 네. 한 500이 가는 게 아니고 한 300이나 350 정도 가겠네요, 그죠? 예.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네, 300 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정부장님 추가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추가 의견은 이 통합이나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는 이 지금 보통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살아본 결과 자기 이익을 벌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런 개혁위원회, 뭐 지금 국민연금 개혁 민간위원회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교수님이나 뭐 공무원 이런 분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 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수혜자의 가능성입니다. 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지금 나왔던 어떤 이익에 좀 반하는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정책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면. 그래서 이 연금 개혁을 하려면 지금 가능한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미래에 내야 될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나 교수님들은 안 했으면 참가하더라도 최소화했으면 이러면 조금 더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 분들이 개혁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저도 뭐 정부 일 그런 거 도와주면 되게 연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되게 사학연금 대상자. 사학연금 대상자입니다. 아니면 공무원연금. 국립대학은 공무원연금이고 사립대학은 사학연금입니다. 이분들이 해요. 이분들이 하는데 뭐라고 할까? 그냥 참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이권을 나쁘게 말하면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좀 어떤 좀 제대로 된 방향을 받는데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게 되는 격인데요. 예. 그러니까 참 이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통합한다는 거, 연금 개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 연금 개혁을 하는 척만 하다가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과도기적으로라도 공적연금 제도를 좀 보완하기 위한 정책 대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일단 김 작가님부터 먼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니 국민연금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냥 그 산수를 잘하면 됩니다.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예, 내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는 거니까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 외에는 뭐 다른 대안은 없죠. 근데 그게 그 국민들이 너무 부담이 크고 사실 뭐 직장인들한테는 뭐 이걸 뭐 한꺼번에 뭐 9%를 15%를 올리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단계적으로 올리면 요즘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나 다 조금씩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영업자분들 또는 어쨌든 지역 가입자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국가에서 좀 지원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저출산 고령화 말만 이렇게 하지 출생률이 세계에서도 제일 낮은데 연금에 대한 뭔가 좀 혜택을 주는 건 되게 적은 겁니다. 적어요. 그러니까 아이 둘을 낳아도 12개월. 그것도 부모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예. 이 정도의 혜택만 더 주거든요. 근데 많은 유럽 국가들 이미 예전부터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 12세 받을 때까지 쭉 주고 어지간한 나라는 애 하나에 3, 4년씩 연금가입 기간을 1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애 둘 정도 키우면 한 8, 9년 그냥 다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하게 그 혜택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부장님도 좀 추가 의견 있으면 예, 지금 다 아시다시피 연금 통합이나 국민연금 개혁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좀 더 절박해져야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절박성이 나옵니다. 여기 연금 재정도 좀 국민연금도 나빠지는 게 눈에 확 띄고 이러면은 좀 개혁이 더 어쩌면 어쩔 수 없이 개혁을 해야 되니까 쉬워지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국민연금이 문제가 뭐냐면 사각지대가 많고 또 하나는 이 받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혜택이 많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자는 과거에 고소득자였던 사람 혜택이 많지만 뭐 자영업자나 조금씩 내는 사람은 혜택이 적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한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예전에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제가 많이 주장하는 건 노인들이 이제 한국의 빈곤율이 높지만 또 부자들 중
노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노인 연대를 위한 어떤 기여금을 낸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미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들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연금 개혁을 아무리 해도 여기 영향이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이제 뭐 또 지금 연금이 과세도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2002년인가부터 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니까 지금 받는 사람이나 지금 뭐 곧 받을 사람들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좀 자기가 연금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여금을 이걸 좀 세금이라고 하기는 뭐 세금 좀 그러니까 좀 노인들끼리 연대를 할 수 있는 기여금 형식을 좀 내자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제 기초연금 같은 재원을 써서 폐지 줍는 어려운 노인들이 좀 적어지게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지금 사는 데가 농촌입니다. 농촌에 가면은 그 대부분 농민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합니다. 수령하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될 분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그 재력이 있는데도 받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게 이 제도의 맹점인데 이분들이 이제 부동산은 꽤 갖고 있습니다. 농지나 뭐 이런 집이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는데 또 소득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빚이 좀 있습니다. 뭐 농협에서 농기계가 하는데 빚이 있고 또 재산은 부동산은 농지 이런 것은 기준 시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평가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실질적인 재산과 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득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니까. 근데 농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이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한 그 연금화를 지금은 이게 뭐 농지연금제도라든가 주택연금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이것을 들어야만 나중에 다른 연금을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 부동산이 어떤 그 세대 간 대물림의 수단으로 쓰이는 걸 좀 적게 하자. 그랬으면 이 부동산 연금화를 좀 의무화하자. 독일이 아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동산 많이 가지신 분한테 소득이 없으면 연금을 주고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을 정부에서 갖고 그것을 처분한 다음에 그 상속인들한테 정리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여가면서 지금 지출을 많이 좀 하고 미래에 대한 지출 부담을 줄여야지 젊은 세대들이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께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김 작가님, 혹시 이제 오늘 토론하신 내용 중에 좀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뭐 표 갖고 오셨는데 아직 소개 못한 거 있으시면 네, 지금 기초연금 얘기가 나와서 표 4를 보시면 네. 이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라고 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을 하위 70%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주잖아요. 되게 아주 독특한 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액을 보면 2016년 이후에 102%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어요. 같은 기간 중위소득 인상률은 27.8%예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뭐 대부분의 복지제도를 포괄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인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 그만큼 새로 노인 세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소득과 재산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선착순으로 70% 똑같이 35만원, 30만원, 40만원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이거 30만원, 35만원 해줄게, 40만원 해줄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예. 일단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공적연금도 많이 안정화되고 퇴직연금도 활성화되고 뭐 주택연금도 점점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선착순식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특히나 이제 정말 가난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초연금 받을 만큼 생계급여가 깎여버려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아무리 늘려도 실제 가장 가난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모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우상박 형식으로 그리고
기존의 우리나라 기초생계급여랑 좀 통합을 해서 노인 범주형 소득보장 체제를 아예 만들어서 정말 가난하신 분들은 한 90만 원, 100만 원씩 드리고 대신 이제 소득이 많을수록 줄여나가는 식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줄여나가고 또 범위도 뭐 중위소득 뭐 얼마 이하 분들에 대해서 드리고 무슨 인구의 몇 %가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혁신을 한다면 재정의 지출에 대해서도 큰 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그 너무나 심각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금, 기초연금만은 노인이 옛날 그 노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점점 그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 노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씩 다 있고 모아놓은 재산도 꽤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옛날에 폐지됐던 노인들처럼 생각해서 30만 원, 40만 원씩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 소장님도 좀 추가 발언 있으면 해주시죠. 예.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뭔가 좀 호랑이를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좀 그려서 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개혁은 절실하거든요. 연금은 그 복지제 중에 가장 먼저 생겼고 또 가장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100년 대계를 그린다. 그 젊은 세대한테 희망을 준다는 생각으로 꼭 했으면 좋겠다.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냥 또 윤 정부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조금 손대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통합을 못하면은 통합 방안이라도 만들던가 아니면 좀 과도하게 갖고 있는 그 특수직 연금의 혜택을 줄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최소한도 기초연금 가장 문제가 많은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공존시키느냐 이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이번 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성을 한번 시험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 정부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투자라는 게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고 저는 뭐 작년에 손실액이 좀 나름 큰 편이긴 했는데 또 국제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손실이 더 많은 연기금도 많았고 또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들도 많았고 참고로 또 예전 2009년 금융위기 때는 그때도 우리나라가 손실이 꽤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또 다른 나라 기금에 비해서는 손실이 되게 적었어요. 예. 그래서 이 특정 연도의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것은 어차피 기금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국제 경제 환경에 따라 가다 보니까 너무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대체 투자나 예금으로 집중하면 됩니다. 주식시장 뭐 이런 데 돈을 안 넣으면 돼요. 사실 국민연금기금이 초창기에는 주식 투자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좀 쌓이면서 했는데 근데 과연 그것이 또 바람직한가? 예,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냐? 예, 그렇죠. 이미 그리고 자본시장에 상당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뭐 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금융시장에 매우 큰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예,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포트폴리오로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나 이런 흐름과는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 소장님도 그 국민연금 투자 손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투자는 손실과 이익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투자자가도 어떤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연금이 손실이 난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국민연금을 어느 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느냐. 과거에는 지금 우리 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은 거의 안 하고 채권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손실 날 위험은 굉장히 적죠. 적은데 수익이 안 나니까 점점 이 주식이나 또는 뭐 부동산 같은 투자, 대체 투자라고 또 하는데 이런 걸 늘려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게 이제 반대급부로 금년, 작년 같으면 적자가 나고 금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시작인데 또 이제 부동산 같은 게 많이 나빠지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결정인데 국민연금이 투자는 그래도
주식이나 이런 것은 좀 적게 하는 게,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좀 적게 하고 채권 중심으로, 채권도 이제 뭐 우리나라 채권만 아닌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 또는 아니면 신흥국 채권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 좀 안정성을 높이는 게, 수익률을 떨어뜨리더라도 그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야, 그리고 이제 이 돈을 번다는 것은, 많이 벌었다는 건, 언제 많이 벌었다는 것은 언젠가 또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런 시장의 큰 변동성을 이겨내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겨내기는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거 지금 주식시장도 좋았고 여러 가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어떤 자극을 준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특히 이제 국내 주식 같으면은 우리가 한 2045년 되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그 지급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 재정은 있지만 그러면 시장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주식시장도 팔아야 되고, 그럼 주식시장이 어떻게 깨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내 주식시장은 조금씩 줄여가거나 늘리지 않거나 이러면서 이제 좀 긴, 당장 눈앞에 내가 이제 임기가 있을 동안에 수익률 높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국민연금은 또는 공적연금은 이게 이제 국가와 같이 간다. 10년, 20년, 30년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에 난 것은 어떤 좋은, 우리가 항상 국민연금이 아무리 인간이 월급 많이 주고 기금운용본부의 직원, 뛰어난 직원을 갖다 놔도 이런 시장의 흐름 앞에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이겨낸다 하더라도 다음번 위기가 왔을 때도 이겨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뭐 그 금융을 오래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얻는 수익의 기대를 너무 많이 갖지는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중가로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네. 이전을 해갖고 이제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 이게 사실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펀드 매니저, 뭐 돈 다루는 사람들, 보수도 많고 조금 화려한 직장,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근무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자주 옮기고, 여기 공적 기관이니까 월급도 이렇게 보상 체계가 좀 경직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짧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이제 금융의 어떤 투자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세계 금융사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였다는 게 LTCM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타신 경제학들은 잔뜩 참여했잖아요.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 그다음에 뭐 최고의 투자은행 전문가들, 이런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건데도 그것도 망했어요. 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분석 기간이 길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투자를 잘한다, 조금은 잘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은, 헤지펀드가 아닌 연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방 이전 문제도 그렇고, 아까 그 주식시장 투자 문제도 사실 다른 나라 연기금 중에는 자국 시장에 아예 투자 안 하는 연기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퓰리즘에 휘둘리게 돼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보고 좀 더 좀 이럴 때 국내 주식 방어를 위해서 사야 된다. 그러면 또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인가? 예. 그리고 지방 이전을 해가지고 지역의 그런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과 증권사나 금융기관들이 다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만 꼭 전주에 있어야 되는가? 막 이런 게 참 정치적인 선택과 실질적인 실리를 따지는 선택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정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가끔은 꼭 그 당장의 이해관계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이나 실제 무엇이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정치권에서 좀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작가님. 그 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의 공유라고 보는데요. 지금 저 그림을 보면 이제 이번 5차 재정 개선 시산에 따른 추계인데, 중요한 것은 2055년 이후에 어쨌든 소진 이후에 그걸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필요 보험료율이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발표를 할 때 뭐 34%다, 33%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 보급료율 이런 건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55년부터 우리가 추계를 하는 2093년까지 과연 누계 적자액이 얼마인가. 우리가 보험료율을 14%를 했을 때, 15%를 했을 때, 소득 대출을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이 전체 우리 후세대가 부담해야 될 정확한 부담액이 얼마인가를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하고 이걸 전제로 모델을 좀 만들어 보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윤석열 정부 때나 절대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팩트 공유를 좀 국민을 믿고 좀 솔직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먼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고 살자 유튜브 채널과 다준다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 좌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